영과 함께 주와 함께 lucca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하신 나자렛으로 가시려 안식일에 뜻하시는 대로 그 땅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지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지한 얘기하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그냥 수다 떨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커서 저희는 잘 안 들리는데 세월호 참사 학살 당일은 성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저희 본당에 이제 9월 제대 살려고 꽃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라디오로 신문했다. 근데 구조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있으려니 하고 집에 가서 본당 가서 이렇게 또 차리고 한데 저녁에 이상한 겁니다. 뭐가 제대로 구조를 못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밤에 보니까 역시나 많은 네티즌이 의심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뭔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날 교구의 성류 특성미사에 가서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이 음모론자라는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들려주는 대로 믿고 살면 참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3사 사흘 뒤 4월 19일 주말에는 대규모 부정선거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4월 말에는 좀 늦었지만 저희 교무 시공유사도 잡혀 있었습니다. 성명서도 좀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읽어보지 못하고 다 묻혀버렸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열기가 안타까운 생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 일본에서 지진해일로 2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어떤 사람이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2만 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겠죠. 304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그런 기록이 304번이나 일어난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역에 젊은 남이 한 분이 아니 어떤 단체장을 지도자를 뽑았으면 믿고 맡겨야지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못살게 구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뽑아준 적도 없거니와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전임 대통령이 저희 전임 군수가 국민을 무시하며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맡기면 우리를 위해 봉사해 줄 거라는 그 순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국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선출직은 그저 우리가 고용한 몇 년짜리 계약직일 뿐입니다. 부정선거도 누군가가 의심을 하고 파고들었기에 저들의 개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뒷걸음이 됩니다. 저 역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선 지나치다며 음모론으로 치부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왔다면 괜히 힘을 낭비하며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줄 수 없는 대상이기에 무슨 일이든 의심부터 듭니다.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이 의심이 그저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은 역시나 세월호 그 단순한 사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댓글 알바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유가족들 이제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던 MB정부의 부채가 98조, 정확하진 않지만 공기업 포함해서 300조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도 1년 반 만에 100조나 되는 부채가 늘었다고 합니다. 민생법안이란 의료 등을 민영화하는 우리 서민을 나락으로 내모는 법안입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서민 음식이나 이 드시면 서민이 인생이 정말 좋아질까요?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너진 마음을 살리는 것이 민생이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국회의 법안과 유가족의 법안을 비교해가며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까? 수많은 법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왜 그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 또 야당은 왜 저들 눈치만 보는 것일까요? 왜 표를 주는 우리 눈치는 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마냥 순진해지고 싶습니다. 너네들의 비리는 관심도 없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나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등
진실을 가리기 위해 저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잘 압니다. 때문에 결코 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수사의 대상이어야 할 청와대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NLL 대화로 공개 때 국정원은 검찰 수사마저 극구 거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로도 수사할 수 없는 국정원입니다. 특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헌이라며 수많은 이들이 물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실소유주가 정원 씨라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정원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유가족까지 사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원 씨가 방송, 언론, 국회에까지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범인일지도 모를 저들과 끝까지 대화로서 풀고자 하는 유가족의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도 이성을 잃지 않는 그분들은 성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죠. 저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파서 성당 못 나오시고 공성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당 나오기 힘드신데 가끔 마실 나가시지만 우리 근회 도와줘야 된다면서 선거 때마다 투표장에 열심히 자가용 끌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고향도 아니지만 거기서 눈치 없이 박모 씨 일가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독재자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저항하는 이들의 말문을 막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빼앗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저희 지역도 활동가 전화가 도청을 당했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지다가 하루는 안에서 이렇게 저쪽 편에서 내선이 걸리는 혹시 국정원 직원 가셨겠죠? 지방이라 가지고 장비가 좀 안 좋았나 봅니다. 들리는 소리가 저쪽에 국정원 내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게 안타깝게 녹음을 못했는데 그래갖고 국정원에 하필 대놓고 전화를 해서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도청하지 싶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풍력 발전 대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과는 달리 결코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대규모 토목 사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를 부르는 사업이라서요. 그거에 반대하던 전국적인 전문가가 몇 년 전에 의문의 실족사를 당했는데 저희 지역에 영양군의 농민 한 사람도 동네에서 혼자 외롭게 그 반대 싸움을 하다가 가정도 피폐해지고 다 잃고 그러다가 모텔에서 의문에 또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집안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타살인 것이죠. 언제쯤 우리는 우리 땅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런 불행한 죽음이 없어질까요? 저 수고들은 우리 아이들이 놀러가다 죽었기 때문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네덜란드가 피격당한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서 좀 배우라고요. 몇 달 전 우크라이나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공격을 해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네덜란드인도 꽤 많았습니다. 사고 소식은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뉴스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말 공국에서 그 시신을 정말 정성껏 모시고 사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날을 애도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시신의 일부가 먼저 들어올 때 국왕 내외와 총리
또 온 국민이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도착에 맞춰 전국 교회에서 5분간 종을 울렸고 전 국민이 1분간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격이 떨어지는 일일까요?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국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보슴이지요. 주인이 요청하기 전에 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원합니다. 비 좀 많이 왔다고 핵발전소가 폭발할까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때려야죠. 이제 말을 듣기 싫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저 위에 분부터 밑에 분까지. 안 그래도 청년들 일자리 부족한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시켜도 그것보다는 훨씬 잘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그것을 제정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나라 우산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급하게 미사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제대 앞에서 그래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는데 비가 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하는 걸 알고 있고 일주일이 넘게 식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참 덥더니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계실까, 혹시 취소가 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길거리를 건너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옹기종기 우산을 쓰고 한마음으로 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 정치권에서는 마치 이 문제가 끝난 문제인 것처럼 뒷수습만 잘 해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지금 내리고 있는 비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있고 함께 뒤를 피하며 의지하고 있는 마음으로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세월호는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월호가 교통사고와 뭐가 다르냐. 내가 얼마 전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는데 그 슬픔과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유가족들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저는 세월호 문제가 다른 사고와 다른 문제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는 국가가 공동 가해자인 참사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배에 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었고 갑자기 전복해서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 그 많은 무거운 화물들이 자유자재로 위험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방치했던 정부. 출동하고서 단 한마디 배 밖으로 뛰어나오라라고 말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어떠한 말을 하지도 않았던 해경. 사고 발생 직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7시간 어디서 뭐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대통령. 스스로 국가가 정부에게 부여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여기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다른 데서 알아봐라라고 했던 청와대. 이 모든 사람들이 공범으로 가해자로 함께하고 있는 참사입니다. 이들을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사제도로는 불가능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재난과 세월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 질서에 반한다.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뒤흔든다. 사실 저도 변호사고 법률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뭐가 문제일까 모르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써가면서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사권은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따져 묻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열어볼 수 있고 뒤져볼 수 있는 권리를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기소권이라는 것은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을 넘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소권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법률에는 검사가 기소권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면 큰 문제나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행에도 현행 지금 법에도 경찰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노동부에 진정을 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가서 마치 경찰처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입니다. 경찰이 아니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 현행법 곳곳에는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는 규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는 검사가 아닌 개인이 판사에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검사가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나 고등검사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특별검사제도가 운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비자금 특검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에 사저를 구입했었던 내곡동 사저특검, 이때 기소를 담당했던 사람은 모두 원래 검사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검사의 지위를 준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그러한 권리를 주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검사제도나 기소권, 수사권이 없었던 특별법에서 보여주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이런 국가적인 참사나 중요한 일들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제출해라 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자료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관료가 공동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두는 것은 전혀 현행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 세월호 참사를 얼렁뚱땅 덮지 않으려면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다는 그 절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채 물속에서 숨져간 이 참사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으려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7시간 어디 있었는지,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마치 어마어마한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담겨있다라고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사자 지정이라는 내용은 결코 없습니다. 특례 입학이나 이런 것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안에 있을 뿐입니다.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상은 진실을 분명하게 밝힌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오해들과 불신들, 특히 책임있는 사람들의 거짓말로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한 쟁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인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유가족들이 바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한 특별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